자, 힘내시고. 자, 여러분, 3교시 293페이지 의무형 확보수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무형 확보수단은 이제 전통적 의무형 확보수단 또 새로운 수단 이렇게 구분하면서 시작하죠. 이 전통적 수단이 어떻게 되냐면 행정 강제와 행정 벌이 있죠. 그래서 전통적 수단, 행정 강제와 그 다음에 행정 벌이 있습니다. 자, 의무형 확보수단, 전통적 의무형 확보수단. 자, 행정 강제는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그 다음에 행정상 즉시 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벌에는 행정 형벌이 있고요. 행정 질서벌이 있죠. 자, 행정 형벌은 뭐예요? 행정 질서벌은 그냥 과태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행정 질서벌은 그냥 과태료고, 행정 형벌은 우리 눈 뜨시고 기지개 한번 켜시고. 자, 행정 형벌은 우리 형법상 9개 형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9개 형명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형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 말고 다른 법률 위반에 대해서 형법상 형명 9개 그거를 부과하는 것이 행정 형벌입니다. 한마디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행정 형벌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행정 질서벌입니다. 자, 행정 강제는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행정상 즉시 강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강직이죠. 오케이? 그냥 별 의미 없고 그냥 두 문자 따서 강강직입니다. 강강직 대강이직이죠. 대강이직. 그래서 행정 강제 안에 강강직,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행정상 즉시 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상 강제 집행 안에 대강이직이 있어. 이 대강이직이 어떻게 돼? 대집행, 강제 징수,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강제 집행, 그 다음에 즉시 강제가 있는데 어떤 것이 제일 강력한 수단이죠? 어떤 것이 제일 강력한 수단인가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봐봐. 여러분 여기 행정 강제 안에 행정 강제 집행과 행정 즉시 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 안에 대강 이직이 있어요. 자, 여기 행정 강제 안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어떤 거예요? 즉시 강제죠. 왜 그래? 행정 강제 집행하고 행정 즉시 강제하고 구분하는 것이, 행정 강제 집행은 사전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겁니다. 즉 사전에 의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뭔가 조치가 들어오겠지 좀 예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저 강제 집행인 것이죠. 행정 강제 집행인 것이죠. 행정 즉시 강제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그냥 가서 그냥 때려 잡아버리는 것이, 그냥 때려 막아버리는 것이 이 행정상 즉시 강제입니다. 왜 행정상 즉시 강제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해?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사전에 의무 부과를 해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냥 갑자기 가서 그냥 밀어버리는 것이 이 행정상 즉시 강제입니다. 즉 행정상 즉시 강제는 국민으로서는 뭔가 예상할 수도 없는 것이 행정상 즉시 강제이기 때문에 행정상 즉시 강제가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오케이? 자, 강제 집행 안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직접 직접 가서 그냥 때려 막아버리는 것이잖아요. 대신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이 있을 때 직접 가서 때려 막아버리는 것이 행정상 강제, 직접 강제죠. 그래서 강제 집행 안에서 직접 강제가 가장 무거운, 중요한 수단이고 전체를 다 합했을 때는 즉시 강제가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뭔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 좀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눈 한번 마주쳐봐. 저 힘내시고. 이게 어디까지 생각이 되면 이게 우리 행정법 파트 안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 의무형 확보수단이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왜냐? 이게 딱 그냥 경직법 이런 것들처럼 직접 경찰이 아니지만 그 내용이 경찰이랑 게 관련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게 일반 행정법 파트에서도 하여튼 엄청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출제됐고 저번에도 출제됐고 그래. 근데 이 행정 강제가, 행정상 강제가 행정기본법에 들어왔잖아요. 행정법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어? 자, 즉시 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안 될 때, 다른 수단으로 의무형 확보가 안 될 때 이런 식으로 하여튼 다른 수단으로 안 될 때, 표현은 딱 제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표현이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이행이 곤란하고 어쩌고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런 때만 즉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왜 그래?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보충성 요건이라고 하죠. 다른 수단으로는 안 될 때 이런 보충성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즉시 강제.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봐봐. 직접 강제도 행정상 강제 집행 안에서는 강력한 수단이잖아요. 전체를 다 합하면 즉시 강제고. 자, 직접 강제는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대집행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로 안 될 때에는 직접 강제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것도 보충성이죠. 보충성이지만 아까 즉시 강제보다는 조금 축소적으로 해놨죠. 즉시 강제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 안 될 때 즉시 강제를 할 수 있다고 해놨고, 직접 강제는 그 강제 집행 안에서 대집행이나 이행 강제금으로 안 될 때 직접 강제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왜냐? 이 강제 징수는 세금 안 낼 때 받아버리는 거, 이것은
이것은 완전히 좀 별개의 것이거든요. 저것은 그냥 하여튼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싸그리 받아버릴 수 있게끔 완전히 별개의 것이고, 그러니까 강제징수는 다른 곳으로 나아갈 필요 없어. 강제징수 세금 안 내? 끝까지 지역에서 그냥 강제징수 안에서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강제징수가 직접강제로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 안 될 때만 직접 강제를 하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강강직, 대강이직 이 안에 있는 거죠. 정답이. 직접 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수단으로 안 될 때만 직접 강제를 할 수 있고, 행정기본법에서 또 즉시 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안 될 때 즉시 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여러분 이 의무형 확보수단 자체가 엄청 중요하고 행정기본법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행정기본법이 행정법 안에서는 진짜 엄청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경찰학 안에서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행정법 안에서는 엄청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반 행정법이 출제되면 행정기본법에서 출제된다니까. 이번 2차 시험에서 출제됐고, 저 경감부 시험에서 출제됐고, 이 행정기본법이 계속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형 확보수단 안에서 행정기본법하고 연관된 사항, 행정기본법의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안 될 때에만, 직접강제는 그 안에서 대강제직 안에서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수단 방법으로 안 될 때에만, 그때만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강제는 직접적 의무형 수단인가요? 직접적 의무형 확보수단인가요? 간접적 의무형 확보수단인가요? 행정강제는 직접적 의무형 확보수단이죠. 오케이? 자, 행정벌은 간접적 의무형 확보수단이죠. 형사처벌 받기를 두려워서 또 과태료 내기 싫어서 의무형 확보하도록 간접적 의무형 확보수단입니다. 행정벌은. 오케이? 행정강제는 직접적 의무형 확보수단이죠. 그러나 행정강제 안에 딱 하나, 이행강제금은 간접적 의무형 확보수단이죠. 그래서 그냥 행정강제라든가 행정강제집행을 그냥 통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직접적 의무형 확보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 간접적 의무형 확보수단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행강제금은 간접적 의무형 확보수단, 즉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인데, 저것을 왜, 저 과태료랑 비슷한 거 아니야? 왜 저걸 저기다 끼워놨을까요? 자, 과태료, 행정질서벌이라든가 행정형벌은 시각이 과거에 꽂혀 있어요. 과거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매기고, 과거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시각이 미래에 꽂혀 있어요. 어떻게 미래에 꽂혀 있냐면, 지금이 8월 20일, 지금이 8월 21일, 지금이 8월 20일인데, 야, 너 12월 31일까지 불법 건축물 때려 부숴. 안 때려 부수면 너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야. 시각이 미래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 미래에 이행하지 않아? 그럼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은 이 시각이 과거에 꽂혀 있거든. 그냥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형벌 부과하고 행정질서벌 부과하는 것인데, 이행강제금은 시각이 미래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강제집행, 미래에 대한 의무형 확보 수단으로서 강제집행한테 따로 이렇게 넣어놓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행정강제 안에 간접적 수단이 하나 들어가 있다. 이행강제금. 그걸 하나 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 좀 보시면, 자, 전통적 수단이 있고 새로운 수단이 있는데, 전통적 수단 안에 경찰 강제, 이 경찰이란 사실은 원래 행정강제인데 우리 경찰학에서는 이제 경찰강제로 바꿔서 쓰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행정강제로 쓸 수도 있고 경찰강제로 쓸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행정강제, 행정벌 이것만 전통적 수단이고, 여기 없는 것은 다 그냥 새로운 의무형 확보 수단입니다. 그리고 행정강제 안에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로 나누죠. 그래서 강강직이죠. 강강직, 대강이직. 행정상 강제집행 안에 대강이직이 있고요. 자, 이행강제금 집행벌이라고도 합니다. 이행강제금 집행벌이라고도 하고요. 자, 아래 박스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자,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해체 명령, 하명이죠, 하명. 해체 명령, 자귀 하명이죠. 해체하라는 하명이니까 자귀 하명입니다. 자, 하명, 처분 자체는 의무행 확보 수단이 아니죠. 그 처분을 불이행할 때 추가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그것이 의무형 확보 수단이죠. 그래서 처분 자체는 의무형 확보 수단이 아닙니다. 그 처분을 불이행할 때 그 처분을 이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의무형 확보 수단이죠. 그래서 처분 자체는 의무형 확보 수단은 아니고요. 아래 과징금은 새로운 의무형 확보 수단인데, 저 중간에 행정법상 의무 위반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을 위해서 사업의 취소 정지에 가름해서 부과되는 금전상 제재를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동통신 회사들이 뭘 위반했어. 그럼 원칙적으로 이제 그 취소 정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영업. 그렇죠. 우리 SK텔레콤, KT, LG텔레콤 이런데 뭘 위반하면 영업 취소 정지 조항이 있죠. 그런데 아니, 위반은 통신회사에서 했는데 영업 정지를 해버려. 영업 취소는 안 하겠지. 근데 어쨌든 영업 정지 한 달을 해버리면 실제 고생은 누가 하죠? 회원들, 국민이 고생하죠. 국민이 미쳐버리죠. 그래서 그때 영업 취소 정지에 가름해서 그 위반 행위로 인해서 얻은 것을 싸그리 다 그냥 과징금으로 뜯어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차피 뭔가 좀 이득을 위해서 위반한 것인데, 위반하면 다 그거 그냥 과징금으로 뜯어가
가버리니까 위반할 유인이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영업 취소 정지 처분 이런 것들을 과징금으로 대체함으로써 다음번에는 위반하지 못하도록 간접적 의무형 확보수단이 이 과징금이고요. 아래 의무형 확보수단을 분류해보면 행정강제, 경찰강제, 행정강제는 다 직접적 의무형 확보수단인데 그 안에 딱 하나 아래 간접적 이행 확보수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행강제금, 집행벌, 집행벌만큼은 금전을 부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 의무형 확보수단입니다. 자, 아래 경찰강제를 보시면요. 자, 개념이 중간에 신체, 재산, 가택의 실력을 가해서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이 이 경찰강제입니다. 그 종류 안에 강제집행, 경찰상 강제집행과 경찰상 즉시강제로 그렇게 나눕니다. 그 둘을 뭘로 구분해? 괄호에 이 두 가지는 양자는 국민의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실력 행사 내지는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는 공통이죠. 그러나 사전 의무 부과와 그 불이행이 있는지 그래서 의무 존재 불이행이 있으면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행정상 강제 집행이고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 그거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상 즉시 강제고요. 자, 거기 일반법을 보시면요. 눈 뜨시고 여러분 이거 잘 들어주세요. 저기 아주 이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자, 일반법이 강제 집행이 있고 즉시 강제가 있는데 강제 집행 안에서 일반법이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 집행 안에 대강 이직이 있잖아요. 대강 이직인데 이 대강 이직 중에서 행정 대집행법, 이 대집행의 일반법입니다. 대집행의 일반법은 행정 대집행법이 있어요. 또 강제 징수의 일반법으로서 국세 징수법이 있습니다. 국세 기본법이 아니에요. 징수니까 국세 징수법 별도로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일반법이 있어요. 그 나머지 두 개 이행강제금이나 직접강제는 일반법이 없어요. 이행강제금이나 직접강제는 일반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즉시강제로 오면 경찰행정에서는 경찰상 즉시강제 일반법으로서 경직법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경직법이 즉시강제법이거든. 경직법이 즉시강제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상 즉시강제 일반법은 경직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경직법이 우리 경찰한테만 적용되지 행정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상 즉시강제 일반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우리 경찰학 안에서 행정하고 경찰을 맞바꿨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맞바꾸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강제 일반법이 있을 수 없어. 그거 얘기할 때는 경찰상 즉시강제 일반법은 경직법이라고 얘기하지만 행정상 즉시강제 일반법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이 하나고, 자, 추가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됐잖아요. 행정기본법이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행정기본법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행정기본법 안에 30조부터 33조까지 행정상 강제에 대해서 쫙 서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기본법을 행정상 강제에, 즉 행정상 강제 집행이고 행정상 즉시강제군 이것을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좀 가닥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이 행정기본법을 일반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반법이라고 하려면 그 조항이 다 적용되느냐 이걸 떠나서 행정상 강제 집행이나 행정상 즉시 강제를 다른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행정기본법 근거를 가지고서 즉시 강제나 직접 강제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일반법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행정기본법을 딱 봐보세요. 거기에 행정기본법만 가지고 즉시 강제나 직접 강제를 할 수가 없거든. 그냥 즉시 강제나 직접 강제 이런 것들의 정의라든가 그냥 통상적으로 조금 갖춰야 할 아주 그냥 극히 일부분 이걸 조금 규정했을 뿐이지 개별 법률에 행정상 강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발동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행정기본법이 이 행정상 강제의 일반법이 아닌 것이죠. 오케이? 행정기본법만 가지고서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 행정기본법이 행정상 강제의 일반법이 아니에요. 대신 즉시강제에 대해서는 경찰상 즉시강제 일반법은 경직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상 즉시강제 일반법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직법이 일반 행정영역에 전체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 조금 주의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경찰상 강제 집행, 경찰상 강제 집행 안에 대강 이직이 있죠. 자, 먼저 경찰상 강제 집행은 경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중간에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시키는 거, 이것이 경찰상 강제 집행이고, 자, 니은의 첫 줄 끝에 경찰상 강제 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무 부과 법령 말고 경찰상 강제 집행을 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침입적 작용이기 때문에 그냥 의무 부과 법령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별도로 이 법적 이 전산 강제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전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수단이 대강이직이죠. 대강이직. 자, 먼저 대집행을 보시면 대집행이 뭐예요? 대신 집행하는 거죠. 대신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할 수 있어야 대신 집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할 수 있는 의무, 그것이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합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의 뜻이 대신 할 수 있는 의무입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의무. 그래서 대집행, 대신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대신 할 수 있는 의무를 대신 집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 대신 할 수 있는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경찰관청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도록 한 다음에 맨 끝에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이 대집행입니다. 자, 니은의 그 예시가 이동명령에 불응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조치, 차량 강제 견인하는 거,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강제 철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대집행의 예시고요. 저 아래 대집행의 절차를 보시면 대집행 절차, 우리 행정대집행법에서 이 대집행의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이 있잖아요. 이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의 일반적인 절차로서 개통실비를 규정하고 있죠. 개통실비, 개고통집 실행 비용징수. 이것은 이 연속된 행정이고 이것은 다 동일한 법적 효과를 추구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각 행위들 사이에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고요. 자, 2번 경제상 강제징수. 강제로 돈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처분했는데 안 내? 강제로 받아내는 것이 이 강제징수입니다. 그래서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로 받아내는 것이 이 강제징수고요.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이 있고요. 국세기본법이 아닙니다. 강제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가 독암매청이죠. 원칙적으로 독암매청입니다. 원칙적으로 독암매청인데 이 암매청을 강제징수 절차라고 해요. 옛날에는 체납처분 절차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강제징수 절차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고, 근데 또 일부 법령에서는 체납처분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감매청. 근데 압류했는데 그 압류한 것이 받아야 할 세금보다 너무 적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세금을 10억 받아야 하는데 15억짜리 건물을 압류했어. 그럼 빨리 청산해가지고 5억은 당사자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청산인 거죠. 매각 청산인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하여튼 상대방한테 재산이 있으면 이 국가가 돈 받아야 할 거 그거 넘게끔 다 압류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압류를 한 것을 매각해서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류를 한 것이 세금에 훨씬 못 미쳐. 그러면 꼭 당장 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때는 강제 징수를 중지하고 그냥 결손 처분으로 정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압류한 것은 일단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팔든지 국가가 필요할 때 팔든지 또는 국가가 더 유용한 목적에 사용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감매청. 근데 이 압류한 것을 매각청산으로 나가지 않고 강제 징수의 중지와 결손 처분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감매청 또는 독강중결 이렇게 절차가 나뉘어집니다. 도감매청, 독강중결. 자, 아래 직접 강제를 보시면 경찰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최후 수단으로 끝에 경찰관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해서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이 직접 강제입니다. 그래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 강제 퇴거시켜버리는 거 바로 그냥 보내버리죠. 바로 그냥 보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불법 영업소 폐쇄 조치. 그래서 여러분 이 직접 강제가 되려면 사전 의무 부과와 불이행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 사전에 의무 부과를 언제 한 것이지? 아니 사증 부과할 때부터 시작해서 사증 부과하는 그 절차를 거치면서 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증 없으면 가지 못한다는 것을 다 이렇게 공지하죠. 그래서 그걸 계속 받는 겁니다. 받는 건데 그런데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증 없이 입국했어. 그냥 바로 그냥 보내버리는 것이죠. 자, 불법 영업소 폐쇄 조치. 야, 영업하지 마 하는데 계속해? 어느 날 가가지고 문을 그냥 판자나 쇠 같은 걸로 문을 딱 붙인 다음에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 이 영업소 강제 폐쇄 조치입니다.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 조치. 해산명령을 하잖아요. 해산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아. 그때 해산 조치하는 거. 직접 강제입니다. 자, 근거. 직접 강제 일반법은 없고요. 자, 대상. 직접 강제는 일체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수인 의무 등 여러 의무들에 대해서 직접 강제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 이행강제금을 보시면요. 이행강제금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행강제금이 좀 특별한 존재예요. 왜 특별한 존재야? 행정상 강제 안에는 다 직접적 의무형 합법수단만 거기 있는데 거기에 딱 간접적 의무형 합법수단 이거 하나가 딱 끼어 있는 거예요. 이거 끼어 있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실제로 각종 법령에서 이행강제금이 엄청 우죽순으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왜 들어오고
들어올까요? 간편하니까 들어오는 것이죠. 대집행하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대집행하려면 막 상대방 막 저항하지. 그러다가 대집행하다가 상대방 다치면 막 공무원 잘리지, 깜빵 가지 막 하니까 엄청 복잡한데, 이행강제금 금전적으로 부과해버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 상대방이 안 지키고 100입니까? 이행 안 하고 100일 수가 없잖아요. 계속 금전적으로 막 때려버리는데, 그래서 엄청 간편한 수단이라서 각종 법령의 우죽순으로 막 들어오는 것이 이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보시면 먼저 의의가 비대체적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이 이행강제금입니다. 오케이? 이행강제금 도입을 얘기할 때 대체적 자기 의무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아? 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집행이 있잖아. 오케이? 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집행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 자기 의무 때문에 이행강제금 도입한 것이 아닙니다. 비대체적 자기 의무. 아니, 대신할 수 없는데 뭔가를 이행시켜야 돼. 그래서 도입한 것이 이행강제금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눈 뜨시고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야. 이 이행강제금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비대체적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다가 대체적 자기 의무를 넣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오케이? 왜냐면 이행강제금 도입 이유가 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집행이 있는데 대집행을 쓸 수 없는 거, 그래서 비대체적 자기 의무나 부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쓰려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있대. 진짜 짜증나죠 여러분. 짜증나. 인생이 원래 짜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해요. 여러분, 이건 맞는 표현으로 봅니다. 왜 그렇죠? 오늘날 막 우죽순으로 들어오고 있거든. 이행강제금 제도가 여러 법령에 막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래? 편리하니까. 저 대집행을 언제 하고 있냐고. 대집행 안 하고 그냥 이행강제금 부과해버리면 올해도 2번, 내년에도 2번, 그 다음에도 2번. 야, 상대방이 안 지키고 베이겠습니까? 그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 다 합하면 자기 손해가 너무 커지잖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간편하니까 각종 법령의 우죽순으로 들어와요. 그 각종 법령의 우죽순으로 들어오는 것을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건 맞는 지문으로 봅니다. 근데 이것을, 이 대체적 자기 의무를 저 앞쪽에다 넣어서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이행강제금 제도 하면 틀린 지문으로 봐버립니다. 왜냐? 도입 배경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도를 설명할 때에는 뭐 때문에 도입됐나 그것을 설명할 때는 대체적 자기 의무 이것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날 이행강제금 제도가 실행되는 현실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좀 양보적으로 표현해서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거 맞는 표현으로 봅니다. 왜냐? 오늘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에 엄청 규정이 많이, 건축법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양보적으로 이렇게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맞는 표현으로 봅니다. 대신 꼭 도입 배경이 그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고요. 자, 특징을 보시면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 병과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법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고 또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한 거 되돌리기 전까지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가 가능하고요. 자, 이 경찰상 즉시강제를 보시면 개념이 목전에 급박한 장애 제거를 위해서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성질상 의무를 미리 명해가지고는 목적 달성을 줬을 때 즉시 실력을 가해서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 이 즉시강제고요. 즉시강제 예시가 우리 경직법상 각종 경찰권 발동 조항. 그래서 경직법이 경찰상 즉시강제법입니다. 이 경찰 즉시강제법이 경직법이고요. 자, 추가로 감염병 환자의 강제격리. 자, 이번에 전상 즉시강제는 행정상 의무 존재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 집행하고 구별되고요. 그래서 사전 의무 부과와 그 불이행이 있으면 강제 집행, 그것이 없으면 즉시강제 이렇게 구별하고요. 자, 근거가 일반법이 경직법입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할 때는 경찰상 즉시강제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상 즉시강제 일반법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경찰 안에서 흔히 그냥 행정을 경찰하고 바꿔서 써도 그냥 무방한데 바꾸면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것이죠. 이 즉시강제 일반법 얘기할 때는 경찰상 즉시강제 일반법은 경직법인데 행정상 즉시강제 일반법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아래 판례에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두 줄 끝에 즉시강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강제 수단입니다. 왜냐? 즉시강제가 사전에 의무 부과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한테는 예상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즉시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즉시강제는 최후적 수단으로 다른 수단으로 안 될 때만 하라는 것이 이제 이 판례 표현이고요. 아래 경직법상 즉시강제 수단을 보시면 자, 대인적 즉시강제가 뭐 불신검문 등 그다음에 대무적 즉시강제, 대각대적 즉시강제가 있는데 그 안에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5조 이 5조가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가 가장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 이 일반 조항, 개괄적 수권 조항, 일반 조항, 개괄적 수권 조항에 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2조 7호를 많이 얘기하지만 5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5조가 이제 가장 좀 개별적인 규정들 중에서는 가장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5조에서는 대인적 즉시강제, 대무적 즉시강제, 대가태적 즉시강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조에는 5조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에는 대인적, 대무적, 대가태적 즉시강제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자, 한계를 보시면 즉시강제의 한계. 자, 실체법상 한계로, 실체법상 일반 원칙상 한계죠. 일반 원칙상 한계로 조금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상 일반 원칙이 비평자 신부고, 그 다음에 경찰행정법상 일반 원칙이 소공책 비평이죠. 그래서 비평자 신부, 일반 행정법상 일반 원칙, 비평자 신부, 비례원칙, 평등원칙, 자유구속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부당기업을 금지 원칙. 근데 특별하게 경찰행정법상 일반 원칙을 소공책 비평이라고 하죠. 소공책 비평. 경찰 소공목적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비평은 그냥 비례원칙, 평등의 원칙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즉시강제는 또 따로 별도로 이 급보 비소를 얘기해요. 급보 비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즉시강제가 비평자 신부나 소공책 비평이나 이거 다 지켜야죠. 이거 다 지켜야 되지만 추가로 즉시강제만 가지고 얘기할 때 이 급소 비보를 얘기합니다. 즉시강제는 사전에 의무 부과를 하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보 비소, 그것이 급박성, 소극성, 비례성, 보충성 이것을 좀 얘기합니다. 급박성, 소극성, 비례성, 보충성 이 급보 비소. 자, 절차법적 한계가 영장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강제 하면서 경기부상 즉시강제 하면서 영장 발부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즉시강제 하면서 뭔 영장을 발부받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이게 행정법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뭐냐면 행정법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행정법은 누구를 위한 학문이에요? 행정법은 국가를 위한 학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에서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국민을 위해서 논리를 막 전개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거기서 그냥 딱 멈춰버려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또 다른 어떤 행정 여건이 나타날 때 그 논리를 바꿔서 쓸 수 있게끔 거기서 논리를 멈춰버리고 그냥 멈춥니다. 그래서 이 영장주의에 대해서 행정법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즉시강제나 하여튼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 긴급한 때고 다 그런 거니까 결론은 영장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원칙 예외로 해서 꼭 국민 입장에서 서술을 해놓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필요하나 예외적으로 급박한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 실전에서는 뭔 즉시강제인데 영장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행정법학계에서는 이렇게 자기들만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먼 미래 행정현실이 막 바뀌어. 그러면 진짜 우리 즉시강제 일부에 대해서는 또 영장주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먼 훗날에는. 그냥 당장에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행정법학자들은 이렇게 서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 서술을 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례가 행정법학자들의 그냥 학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결론은 영장 필요 없답니다. 결론은. 그러나 그 논리가 행정법학자들이 하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즉시강제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다만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가 인정된다. 즉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영장주의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즉시강제는 적법한 즉시강제는 전부 다 급박한 경우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는 것이죠. 자, 헌법재판소가 엄청 현실적으로 판단을 내리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즉시강제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헌법재판소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절충설이라고 하죠. 절충설. 이 절충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그냥 판례라고 하면 대법원 판례를 얘기합니다. 흔히 판례라고 하면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판례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적용되지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자,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는 1번 끝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왜 그래? 적법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이라고 하고 위법으로 인한 피해는 손해라고 하죠. 적법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이라고 하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위법으로 인한 피해는 손해라고 하고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또 긴급피난이 가능하죠. 긴급피난, 적법에 대해서, 정당방위, 위법에 대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래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는 행정쟁송.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고 이게 행정소송법상 그러니까 강학상 행정행위에는 안 들어가요. 이 권력적 사실행위가 이 권력적 사실행위, 즉시강제 이런 것들은 강학상 행정행위에는 안 들어가는데 우리 소송법상 처분 등 개념에는 들어가는 것이죠. 처분이나 처분 등 개념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따져보면 즉시강제는 바로 그냥 끝나고 없어지니까 취소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즉시강제, 처분 등 개념에는 들어가.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처분 개념에 들어가요. 소송법상 처분 개념에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 거기에 들어가 버려요.
거기다가 이제 행정심판 재결까지 합하면 처분 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권력적 사실행위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재량까지 합해가지고 처분 개념에 들어갑니다. 소송법상 처분 개념에 들어가요. 자 그러나 이번에 다만 즉시 강제는 그 성질상 단기간 내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취소할 것이 없잖아요. 이미 다 종료해버렸는데 뭐 취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실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이 사실행위라는 것이 물리적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그냥 물리적 행위를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 취소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소의 이익이 없어서 행정쟁송 제의가 불가능한 것이 그냥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행정상 손해배상이 유의법원 즉시강제에 대한 유효한 그런 권리 구제 수단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OX 문제는 넘어가고 298페이지 경찰벌을 볼게요. 자 경찰벌. 자 경찰벌. 자 개념에 경찰법상 의무 위반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제재로서 일방 통치권에 의한 처벌이 경찰벌입니다. 자 종류가 경찰 형벌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 질서벌이 있습니다. 경찰 질서벌은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 경찰 질서벌. 자 경찰 형벌은 경찰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상 형명이 있는 형명 9개 형명 그걸 부과하는 것이 경찰 형벌입니다. 자, 저 아래 기능을 보시면 직접적으로는 제재를 하는 것이고요. 자, 간접적으로는 그 제재가 무서워서 의무 이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간접적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죠. 자, 오른쪽 타 개념과 구별을 보시면 자, 경찰벌이 있고 그다음에 징계벌이 있습니다. 자, 권력의 기초가 경찰벌은 일반 통치권이고 그냥 일반 공권력. 자, 징계벌은 특별 권력, 내부 권력이죠. 내부의 문제죠. 자, 목적이 경찰벌은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징계는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 경찰벌은 국민을 대상으로, 징계는 우리 내부 공무원만 대상으로. 자, 그 밑에 이제 경찰벌하고 집행벌, 이행강제금입니다. 이 경찰벌하고 이행강제금을 구별을 해보면 1번에 경찰벌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하는 제재이지만 집행벌은 아래 장래에 있어서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금전 부담으로 행정상 강제 집행입니다. 그래서 경찰벌은 이 경찰 강제에 속하지 않죠. 근데 이행강제금은 경찰 강제에 속하죠. 경찰상 강제 또는 행정상 강제, 행정강제에 속하고 대신 행정벌, 경찰벌은 별도로 이 행정상 강제하고는 별도로 있는 것이 경찰벌이고요. 자, 2번 경찰벌은 일시적 과거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계속적 장래 성질을 가지는 집행벌과 구별되죠. 즉 집행벌 이행강제금은 시각이 미래에 꽂혀 있는 거죠. 자, 아래 경찰벌의 부과를 보시면요. 자, 경찰 형벌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왜? 형법상 형명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형명 9개 형명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법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고요. 자, 경찰벌 관련 판례를 좀 보시면 1번에 어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그 아래 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아래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그 아래 입법 재량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즉 입법부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2번에 금지 통고된 5개 집회 시위 등을 주최한 경우 저 굵은 표시만 보시면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지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끝에 헌법 21조 1항 2항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그리고 저 3번을 보시면 3번에 둘째 줄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또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과태료하고 형사처벌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형사처벌로 규정한 것이 유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처벌로 규정할 것인지 뭐 과태료 규정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입법부의 재량 문제라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형사처벌을 규정하는데 형사처벌이 뭐 너무 과해. 그러면 이제 유헌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냥 형사처벌로 규정해, 과태료로 규정해. 그것은 입법부의 재량 문제, 입법부 마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예외. 여기서 예외가 경찰 형벌의 예외죠. 경찰 형벌의 예외. 이 경찰 형벌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되잖아요. 왜냐 형법상 형명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외가 이 직결 심판하고 통고 처분이죠. 자, 직결 심판은 소추권자가 아니라 경찰서장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을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해서 법원에서 심판하는 특별 형사소송 절차를 이 직결 심판이라고 하고요. 자, 대상이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 벌, 구, 과 처할 수 있죠. 그래서 직결 심판 청구 가능한 범죄가 뭐요? 범죄가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를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뭐라고 그래? 법정형이라고 하지 않고 선고형이라고 합니다. 법정형 20만 원 이하 벌구하면 굉장히 낮은 것들이죠.
법정형이라고 하면 그 상한이 20만 원 이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선고형이라고 하면 그냥 20만 원 이하 벌구가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면 다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결심판 대상 범죄를 선고형 20만 원 이하 벌구가라고 합니다. 선고형이기 때문에 징역형 병과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벌금형 때릴 수 있는 범죄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사건은 뭐 절도, 폭행 이런 거 다 직결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직결심판의 대상 20만 원 이하 벌구가를 선고형으로 보기 때문에 선고형으로. 법정형으로 봐버리면 그 법정형의 상한이 20만 원 이하 벌구가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선고형으로 봐버리면 징역형이 있다 하더라도 벌금형 병과 규정만 있으면 벌금형 선택조항만 있으면 다 즉심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절도 사건이라든가 뭐 폭행 사건 이런 것들 중에서 조금 경미한 것은 다 직결심판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선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고형 20만 원 이하 벌구가 선고가 가능한 범죄. 그래서 징역형 선택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벌금형 선택조항만 있으면 다 그냥 이 즉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서류 증거물의 제출. 경찰서장은 즉심 청구와 동시에 서류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공소장 일본주의의 예외라고 하죠. 공소장 일본주의가 뭐예요? 공소장 한 장주의죠. 즉 검사가 기소를 할 때는 딱 공소장 한 장만 제기하고 그 증거물은 함께 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증거 서류와 증거물은 공판 단계에서, 즉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함께 다투는 그런 체계가 갖춰졌을 때 서류 증거물을 제출하는 겁니다. 왜? 미리부터 판사한테 서류 증거물을 제출을 하면 판사한테 유죄의 선입견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가 대등하게 다툴 수 있는, 즉 검사하고 피고인 측하고 대등하게 다툴 수 있는 공판 단계에서 비로소 서류 증거물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입니다. 즉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 한 장주의죠. 공소장 기소를 할 때는 공소장 한 장만 제출하라는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입니다. 근데 즉심에서는 직결심판 청구와 동시에 서류 증거물 함께 제출하라며. 그러니까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 한 장주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즉심이고요. 자, 그 아래 청구기각은 거기에 청구기각이 있고요. 그 세 번째 아래를 보시면 정식재판 청구에서 경찰서장 첫째 줄에 공소기각이 있습니다. 이 청구기각하고 공소기각하고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청구기각은 뭐요? 이 청구기각은 경찰서장 정식재판 청구할 사건을 왜 직결심판 청구했어? 이게 청구기각입니다. 공소기각은 공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어. 그것을 이 공소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는 것을 공소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기각, 정식재판 청구할 사건을 즉심 청구한 거야. 그래서 판사는 사건이 직결심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결정으로 직결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됩니다. 이때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검 지청장에게 송치해야 돼요. 왜냐? 정식재판 청구할 사안을 왜 즉심 청구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정식재판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경찰서장은 검사한테 송치해야 하는 것이죠. 정식재판 청구되도록. 자, 근데 저 밑에 공소기각을 보시면, 자, 정식재판 청구에 있어서 경찰서장 무죄, 면소, 그다음에 공소기각 이렇게 선고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선고 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공소기각은 잠시킬 수도 있어요. 잠시킬 수도 있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까 청구기각은 정식재판 청구할 사건을 왜 즉심 청구했어? 그러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정식재판이 청구되도록 검사한테 사건을 송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공소기각은 공소요건 갖추지 못했어.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받았어. 그러면 그냥 짬 시켜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공소요건을 갖춰서 다시 이 정식재판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청구기각은 의무적으로 검사한테 사건을 송치해야 되고, 공소기각은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짬 시킬 수도 있고. 자, 개정을 보시면 개정. 청구기각 바로 밑에 즉심 심리와 재판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합니다. 원래 재판은 공개 재판주의죠. 재판은 원래 공개 재판주의인데 이 즉심이라고 해서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 별 짜잘한 사건이기 때문에 비공개할 이유가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 중요한 사건도 이 당사자들의 명예 이런 것들과 엄청 관련 있는 중요한 사건도 다 공개 재판 원칙이기 때문에 이 짜잘한 사건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고, 법정은 경찰관서 외 장소에 설치되어야 됩니다. 왜냐? 기소권자가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이 즉심은 기소권자가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법정은 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왜냐? 기소권자가 경찰서장인데 경찰관서 내에서 해버리면 피고인이 너무 쫄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 너무 쫄지 말라고. 그래서 기소권자가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법정은 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흔히 법원 1층에서 즉심 주로 합니다. 자, 정식재판 포기. 피고인은 정식재판 포기 가능하고요. 그래서 피고인은 즉심 받으면 정식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정식재판 포기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고요. 자, 정식재판 청구를 보시면 피고인과 경찰서장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하려면 즉심 선고 고지를 받는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은 판사에게 송부하고요. 판사한테 송부하면 판사가 이제 서류까지 싹 해서
그래서 경찰서장한테 다시 내려보내주면 이제 다시 검찰 이렇게 통해서 다시 이제 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의재판 청구를 할 때 누가 청구해? 경찰서장한테 제출하면 경찰서장이 판사한테 송부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래 유치명령을 보시면 자,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관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류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별도로 집행일을 따로 정해버리면 얘가 도망가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꼭 도망갈 것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그래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기간은 선고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요. 자, 이 경찰 형벌의 예외. 뭔 예외야? 원래 경찰 형벌은 형법상 형명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그 예외인 거죠. 그 예외가 이제 하나는 직결 심판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통고처분입니다. 이 통고처분은 경찰 형벌을 범칙금으로 대체시켜버리는 제도가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이 통고처분이죠.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자, 과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범칙금으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준사법적 행정작용입니다. 그래서 준사법적 행정작용이고 이게 통고처분 또는 범칙금의 부과가 형법상 형명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형사처벌은 아니고 행정처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가로고 행정처분이잖아요. 형사처분이 아니라. 왜냐? 형사처분은 9개 형명으로 부과해야 형사처분이죠. 그래서 행정처분입니다. 자, 대신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범칙금 납부하지 않으면 정식재판 절차로 이행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는 즉심 절차로 가고 뭐 일부는 또 정식재판 절차로 가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납부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권리구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 범칙금 부과처분, 즉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이 통고처분,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어요.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왜냐? 납부하지 않으면 그냥 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의 효력이 그냥 없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처분인 것은 맞는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고요. 자, B번에 통고처분 시 납부하는 범칙금은 행정제재금이고요. C번에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의미에서 사법인데 그것을 누가 해? 행정청에서 하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에는 행정, 실질적 의미는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래 범칙금 납부율. 범칙금을 납부하면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칙금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범칙금이 이 형사처벌을 범칙금으로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다시 벌받지 않고요. 자, 불이행.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직결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칙금 납부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즉심 절차로 이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칙금 부과처분, 즉 통고처분이 행정처분은 맞는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왜냐? 그냥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로 이행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에 시작할게요. 네, 마지막 시간 301페이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 2조 정의를 보시면 1번에 질서위반행위란 끝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그래서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질서위반행위. 아까 행정질서벌을 과태료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질서벌 과태료.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에서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3조의 법 적용의 시간적인 범위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 법률에 따릅니다. 이게 뭐랑 같아? 행정기본법에서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 처분은 행위시 법률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하고 똑같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 법률에 따릅니다. 맞지? 어떤 행위를 위반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시 법률에 위반했어야 위반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 맞고요. 이게 처분시라고 하면 이제 틀리고요. 자, 2항에 다만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돼서 그 밑에 가볍게 된 때에는 끝에 변경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이것도 행정기본법이랑 똑같죠. 그래서 행위시 법률을 따르지만 국민한테 이롭게 바뀌었을 때에는 바뀐 대로 따르죠. 왜 그래? 원래 불소급의 원칙이 불리하게 바뀐 것을 소급하면 안 되는 것이 불소급의 원칙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는 유리하게 바뀐 것을 적용하고 대신 불리하게 바뀌었을 때 그 불리하게 바뀐 것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소급 금지 원칙이죠. 자, 6조를 보시면 차례 6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한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고의 과실을 어떻게 바라보냐? 사실은 그냥 적기 나름입니다. 왜냐? 지금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죠. 근데 사실 위반 행위 하면 다 그냥 과실은 있다고 봐버려요. 그래서 고의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 사실은 두나 안 두나 똑같은 거면 두나 안 두나 똑같은 것인데 다만 국민을 위한다는 그 시각은 여기다 담겨 있는 것이죠. 국민을 위해서 고의나 과실이 없어.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위반 행위가 있어. 무조건 그냥 과실은 있다고 그냥 봐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뭐 과실이 있어야 과태료 부과한다. 그런 조문이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 적용에서는 똑같지만 다만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좀 표방은 하는 것이죠. 자, 8조 위법성의 차고 끝에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했어. 그러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역시 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9조 14세 형사 미성년자네요. 형사 미성년자. 이거 19세로 많이 바꿉니다. 근데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형사처벌, 형사 미성년자 처벌하지 않듯이 그 형사 미성년자면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자, 10조 심신장애인데요. 자, 먼저 심신장애로 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냥 면제해버리는 것이죠. 자, 아주 불편한 사람 과태료를 면제하고, 자, 2항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자 조금 불편한 사람 과태료를 감경합니다. 하나는 면제하고 부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는 감경합니다. 어쨌든 다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다 한다. 자, 사망에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면제 감경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것들 다 6조부터 10조까지가 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뭐 감경한다, 면제한다, 전부 다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임의적으로 써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래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뭐 감경한다, 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여튼 다 강행 규정으로 돼 있다는 것 좀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2조에 자, 다수인의 질서 위반 행위 가담. 자, 2인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가담한 때는 각자가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뭔 말이야? 각각 과태료 그냥 금액 부과한다는 얘기죠. 각각 과태료 부과한다. 2인 이상이 질서 위반 행위했어. 그럼 각각 과태료 그냥 부과합니다. 자, 2번 2항에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뭐 공직자 등 이렇게 한정된 과태료 규정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공직자가 함께 했어. 그러면 그 비신분범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3항에 신분에 의해서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특혜를 준다거나 또는 뭐 가중하거나 그런 때에는 신분 없는 자는 적용하지 않고요. 자, 13조 수개의 질서 위반 행위 처리. 1항에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배해서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산적 경합이죠. 상산적 경합. 즉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 질서 위반 행위를 구성해. 상산적 경합이죠. 하나의 행위. 그때는 중한 걸로 즉 상산적 경합을 적용하는 것이고, 자, 2항에 이란의 경우를 제외하고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는 실체적 경합이다. 실체적 경합에서는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합니다. 각각 부과한다는 말이 다 합하는 것이죠. 따로따로. 즉 실체적 경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경합.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매겨서 다 그냥 부과한다는 것이고요. 자, 15조 과태료 시효 5년. 이게 첫 뒤에 19조 제척기간도 똑같이 5년이죠.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있었어. 5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없고 또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었어. 5년이 지나면 집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태료의 시효나 제척기간 다 그냥 5년으로 그냥 규정을 해놨고요. 자, 16조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첫째 조 끝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죠. 그래서 우리 주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 날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걸 과태료 고지서로 보는데 실제 제목을 딱 보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입니다. 그래서 10일 기간을 정해가지고 의견 제출하라 그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내버리죠. 왜냐? 그때 내면 20% 깎아주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지만 사실은 이 조항에 근거해서 제목을 딱 보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고요. 자, 17조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는 서면으로, 말로써 부과하면 안 되고요. 자, 17조의 2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과태료의 납부. 자, 둘째 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과태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엄청 좋은 나라죠. 대한민국은 진짜 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엄청 발달해 있죠. 그래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과태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태료가 있고 이제 범칙금이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있고 범칙금이 있는데 과태료, 범칙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어? 신용카드 등 납부. 과태료도 가능하고 범칙금도 가능합니다.
대신 이 징수, 유예 등 뭐 연기하거나 분할하거나 연기 분할할 수 있는 징수, 유예 등 제도가 과태료에는 있고 범칙금에는 없습니다. 왜 그래? 범칙금은 엄청 작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20만 원 이하 벌구가잖아요. 범칙금은 20만 원 이하로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 저 도교법도 그렇고 경범죄 처벌법도 그렇고 20만 원 이하 벌구가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할 수 있으니까 범칙금은 20만 원 이하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칙금은 너무 적으니까 뭐 연기하고 분할을 뭐 할게요. 뭐가 있어? 과태료는 뭐 몇 천만 원도 과태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는 분할, 그 다음에 연기할 수 있는 징수, 유예 등 제도가 있는데 이 범칙금은 징수, 유예 등 제도, 이 분할, 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별해 주셔야 되고 자 오른쪽에 19조 제척기간 5년이고요. 자 20조 이의제기 두제출에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정과 136 제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집정과 136 이의신청이나 이의제기가 자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그래서 과태료 이의제기 60일 이내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그것이 다 136 10일 30일 60일이니까 그냥 136만 외워도 되죠. 그래서 집정과 136 대신 행정기원법상 이의신청은 행정기원법이니까 한 가운데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집정과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하고 똑같이 행정기원법상 이의신청도 30일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바로 위 상급경찰관사장한테 제출해야 되죠. 바로 위 상급경찰관사장. 나머지는 전부 다 해당 기관장입니다. 해당 기관장.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만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장한테 제출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해당 기관장입니다. 해당 기관장.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고 자 2항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오케이? 이게 아주 희한한 표현이에요. 아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의제기하면 그냥 과태료 부과가 효력을 상실해버린대.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봐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는데 이의제기를 해버리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다 이의제기해?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아예 봐주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행정청이 살펴봐서 이의제기가 맞아. 그러면 그냥 짬 시켜버리는 것이고 이의제기한 것이 틀려. 그러면 법원으로 바로 송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14일 내 그래서 21조를 보시면 21조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효력을 잃어버리고 바로 그냥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24조 가상금 징수 및 체납 처분 등을 보시면 둘째 줄에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 등 과태료에 대해서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상금을 징수하고요. 자, 100분의 3의 가상금. 그리고 2항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상금을 징수하면서 매월 1000분의 12. 이걸 이제 중가상금이라고 합니다. 1000분의 12. 중가상금을 징수합니다. 아래 중가상금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24조의 3. 과태료의 징수 유예 등을 보시면 둘째 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태료의 분할 납부나 납부 기일의 연기 이걸 다 합해서 이제 징수 유예 등 제도라고 하는데 징수 유예 등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사유 중에 하나가 6호에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 징수 유예 등 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유까지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파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징수 유예 등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들어가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시행령으로 가보면 이 징수 유예 등 제도를 아까 법률에서는 1년 이내잖아요. 법률에서 1년 이내입니다. 그걸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1년을 9개월, 3개월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두저주 끝에 징수 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해야 되는데 다만 저 끝에 1회 한정해서 3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정한 1년 이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오른쪽에 그 밖의 행정 제형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행정계획이다 합니다. 행정계획, 행정이 계획 세우는 거죠. 행정이 계획 세우는 거. 이 행정계획은 자 의의에 저줄 중간에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그 아래 일정한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제도. 그래서 수단에다가 행정수단에 수단을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일정한 목표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주십시오. 그래서 행정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 수단, 목표, 프로그램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수단, 목표, 프로그램이다. 이런 써요. 왜냐면 행정계획 안에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열거하는 것이 이제 행정계획인 것이죠. 이것이 무엇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행위랑 비교했을 때. 행정행위는 요건, 효과, 프로그램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는 요건, 효과, 프로그램인데 행정계획은
수단 목표 또는 목표 수단. 수단 목표가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 수단이라고 좀 바꿔주시죠. 죄송합니다. 아니 수단 목표도 맞아요. 근데 이제 목표 수단. 그러니까 행정계획은 목표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열거해 놓게 돼 있는 것이죠. 담고 있는 것이죠. 행정행위는 요건 효과를 행정행위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행위가 뭐예요?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불량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요건 면허 취소, 그 영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효과죠. 요건 불량식품을 판매하면 요건 효과 면허 정지 취소 처분할 수 있다. 이게 효과인 것이죠. 그래서 행정처분, 행정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에는 요건 효과가 담겨 있고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행정계획은 목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표 수단 이런 내용이 이 행정계획의 좀 중요한 표현이고요. 자, 행정계획의 종류에 구속적 계획이 있고요. 비구속적 계획이 있습니다. 즉 일정한 행정계획이 작성되면 국민한테 일정한 권리 의무가 그냥 바로 먹어버리는 그런 행정계획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속하지 않는 비구속적 계획이 있죠. 자, 법적 성질을 보시면 1번 법령의 형식에 의해서 수립되는 행정계획은 당연히 이제 입법행위고 근데 법령의 형식으로 제행되지 않아. 그러면 각각 성질이 다 다른 거죠. 행정계획별로 다 각각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도 이 처분성을 긍정한 것이고 처분성을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 아래 것들 정도만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처분성을 긍정한 행정계획은 어떤 것들이냐면 그 행정계획이 딱 생기면 행위 제한이 바로 생겨버리는 것들 또는 권리가 변동돼 버리는 것들 이런 행정계획은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처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그걸 갖다가 바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도시계획 결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 강력한 행위 제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에는 처분성이 있다. 즉 도시계획 결정 이 개인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죠.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하여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소송에 이기고 지고는 변론으로 하고 소송 대상으로는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니은에 구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역시 관리처분계획이 있으면 강력한 행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처분성을 긍정했고요. 자, 디귿에 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고시를 통해서 확정돼요. 즉 사업시행계획의 확정,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확정 이건 역시 이렇게 딱 인가가 돼버리면 강력한 행위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성을 인정했고요. 자, 리을번 환지처분을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재개발이라든가 도시 정비 사업을 하면 재개발이나 도시 정비 사업을 하면 이제 땅덩어리가 막 이렇게 있죠.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환지처분이나 환권처분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땅을 이렇게 딱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만드는데 땅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 가졌던 땅 주인한테 이걸 딱 그냥 제대로 딱 이렇게 정비해 놓은 걸 이 땅을 바꿔줘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환지처분 또는 환권처분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셔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예 권리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땅을 바꿔주고 권리를 뭐 땅에 대한 권리를 아파트로 바꿔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처분성을 가지는 것이죠. 환지처분, 환권처분 이런 것들 다 처분성을 가지고요. 자, 미음에 개발 제한구역 지정하면 개발을 못하잖아요. 강력한 행위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처분성을 긍정합니다. 처분성이 긍정되지 않는 것이 자 오른쪽에 도시 기본계획 그냥 기본적인 목표를 정해놓은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환지 계획, 환지 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환지 계획은 환지 계획만 가지고 딱 권리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성이 부정되고요. 뭐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처분성 부정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밑에 절차부터 세 칸은 다 그냥 지워져 버리십시오. 다 그냥 지워버리세요. X 지워버리세요. 예. 왜냐면 작년 2차 때 뭐 행정법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 넣어놓은 것인데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공법상 계약을 보시면 공법상 계약. 자, 행정을 계약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이 공법상 계약입니다. 그래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왜 반대 방향이라고 그래?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는 막 돈을 덜 주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더 받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체결되는 것이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법적으로 표현할 때 반대 방향에 한쪽에서는 더 주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더 받으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덜 주려고 하고 이런 것을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라고 합니다. 한쪽에서 권리가 되면 반대쪽에서는 의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100만 원을 받아야 돼. 그럼 반대쪽에서는 100만 원을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권리 의무가 반대쪽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라고 합니다. 이거랑 다른 것이 뭐예요? 공법상 합동행위. 공법상 합동행위는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공법상 합동행위가 뭐냐면 저기 아래 구별 개념을 보시면 공법상 합동행위. 이것은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아니라 동일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행위. 예컨대 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
그런 것이 이 공법상 합동 행위죠. 그러면 함께 운영하니까 다 같은 방향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같은 방향의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공법상 계약은 한쪽에서 권리가 형성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계약이니까. 한쪽에서 100만 원 받기로 했어. 그럼 다른 쪽에서는 100만 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법상 계약은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라고 하고, 공법상 합동행위는 동일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슬래시에 공법상 계약은 반대 방향의 의사에 합치고, 공법상 합동행위는 동일 방향의 의사에 합치고요. 자, 아래 공법상 계약의 종류를 보시면 행정주체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 그래서 공공단체 상호 간의 사무위탁,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고요. 또 행정주체와 사인 간, 그래서 이 공법상 계약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책상 사고, 의자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조금 다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 서울 특별 시립 무용단원 위촉행위, 그다음에 공중보건원서 채용계약, 이런 것들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행정처분이라고 해. 그러면 행정의 효과가 거기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공법상 계약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계약상만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울 특별 시립 무용단원의 위촉,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계약 내용대로만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가 되고요. 자, 아래 화살표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협약. 이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협약이 재활용 쓰레기 관리하는 거. 이 재활용 쓰레기 관리해서 그 재활용 가능한 거 막 실어 가는 거. 그러면서 뭐 얼마 내기로 하고 그렇게 실어 가는 거. 이런 것은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공법상 계약은 행정이 맺은 모든 계약을 다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법상 계약으로 봐요. 특별하게 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만 특별하게 뽑아서 공법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법상 계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하고는 좀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협약은 좀 애매하잖아요. 좀 애매한데 그냥 이 재활용 쓰레기 가져가는 업체한테 돈 받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가져가는 업체들한테 일정 부분 돈 내게 하고 이제 받아가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그냥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자, 3번에 사인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은 공무수탁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인데, 이것도 역시 사법상 계약은 빼고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아래 가능성 및 자율성을 보시면, 자, 가능성, 하여튼 공법 영역에서도 계약 형식은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율성,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학설에서 법적 근거 없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어떤 권력적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고, 그것이 아래 행정기원법에 들어와서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원법에, 자, 전에 봤던 것이지만 공법상 계약의 체결,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령이 어기지만 않으면 돼. 근거는 필요 없는 것이죠.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공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설 내용을 그대로 행정기원법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즉 근거가 없더라도 아래쪽 끝에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즉 근거 서류는 남기라는 겁니다. 법적 근거 없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대신 증거 서류는 남기라는 거예요. 증거 서류는 남기라는 겁니다. 자, 2항에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공익을 반영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공익을 반영해서 하라는 내용이고요. 자, 아래 행정상 사실행위를 보시면, 이 사실행위가 뭐죠? 물리적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리적 행위. 그래서 우리 뭐 직접 강제, 그다음에 뭐 즉시 강제,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인 행위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자, 의의를 보시면 저쪽 끝에 사실상 효과의 발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정 주체의 행위에서 무기를 사용한다든가 뭐 도로 청소한다든가 이렇게 물리적 행위가 행정상 사실행위이고요. 자, 행정상 사실행위에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자, 권력적 사실행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밀접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적 근거 없어도 가능하죠. 그냥 다른 표현 없이 법적 근거라고 하면 작용법성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적 근거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직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모든 행정작용은 그 행정기관의 직무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되죠. 그것을 갖다가 조직법적 근거라고 하고, 그래서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작용법적 근거는 침해적 작용, 권력적 작용, 그다음에 학설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대해서는 비권력적 작용에 대해서는 작용법적 근거는 필요 없고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아래에 이 물리적 행위들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자, 권력적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 처분성이 뭐냐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이 처분 등의 개념에 이 처분 안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포함된다고 봐서 하여튼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단수조치, 수도 끊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주민등록 말소 처분, 그 다음에 교도소 이송 조치, 그 다음에 수용자 서신 검열 행위 이런 것들은 처분성을 인정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아래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와 같이 대부분의 사실 행위는 단기간에 종료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성은 인정되는데 협의의 소익이 없어. 즉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을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그 소송 안 받아주거든요.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을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소송 안 받아주거든요. 그걸 갖다가 소외이익이라고 합니다. 소외이익.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대원소 기피전,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외이익, 그다음에 기간 안에서, 그다음에 피고한테 행정청이죠. 그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필요적으로 법에 규정돼 있으면 행정심판 전치를 거쳐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 소외이익 그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을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소송 안 받아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통상적으로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소외이익이 없어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금 열거한 거 단수조치, 수도 끊어버린 거 이런 것들은 하여튼 권리구제 가능성이 있어서 받아줬고요. 자, 2번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당연히 뭐 처분성이 부정되고요. 자, 오른쪽 행정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정조사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데 자, 자꾸 어렵다는 말씀만 드려서 죄송하네. 자, 보시면 먼저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죠.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조 정의를 보시면 행정조사란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석, 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행정조사라고 합니다. 즉 행정 목적으로 일정한 조사 등 하는 것이 이제 행정조사인데 자, 3조 적용 범위를 보시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 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행정조사의 일반법이 이 행정조사 기본법이죠. 행정조사의 일반법이 행정조사 기본법입니다. 자, 근데 2항에 다음 어느 하나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호에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아래 국가안전보장, 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즉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보안 업무 규정상 신원조사죠. 이렇게 특별한 사항은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하지 않고 별도 법률로 그냥 별도 규정으로 다 적용하고요. 자, 5호에 조세, 형사, 행영,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경찰 수사규칙상 우리 전에 내사, 입건전 조사, 세무조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수사라든가 뭐 세무조사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특별한 것은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하지 않고 별도 법령을 따릅니다. 특별한 것들은 별도 법령을 따라 버립니다. 자, 4조에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되고요. 그때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례원칙, 그다음에 과잉금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잉금지 원칙이 사실은 비례원칙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비례원칙이랑 따로 서술할 때도 있고 과잉금지 원칙 자체가 비례원칙이라고 할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 비례원칙이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잉금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 6항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사 목적 이외 용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법률에 뭐 다른 규정이 있어. 그러면 이제 가능한 것이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법률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목적 이외 용도로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 아래 이제 행정조사 근거가 이제 쭉쭉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그 밑에다가 좀 적어 놓으시고 이 행정조사 관련해서 왜 헷갈리냐면 막 용어가 엄청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자, 먼저 행정조사에 강제조사가 있고 임의조사가 있습니다. 이 강제조사를 뭐를 강제조사라고 해? 제재 규정이 있을 때 강제조사라고 합니다. 강제조사, 제재 규정이 있을 때 강제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조사를 따르지 아니하면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뭐 따르지 아니하면 뭐 형사처벌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강제조사인 것이죠. 행정조사를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그러면 이미 조사인 거죠. 따르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그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강행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좀 봐주십시오. 아니 강제조사는 다 강행적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조사가 대부분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강행적으로 규정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자, 음주 측정 강제조사입니다. 그렇죠. 왜냐? 음주 측정 따르지 않으면 측정 불응죄로 형사처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조사죠. 오케이? 음주 측정 강제조사입니다. 근데 음주 측정 어떻게 돼 있어?
음주 측정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경찰관이 음주 측정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통상적으로 임의적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가행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예외의 것들이죠.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교통사고 조사. 교통사고 조사는 조사해야 한다. 여러 규정에서 교통사고 조사 조사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해야 한다라고 해놨어? 교통사고 조사가 중요하니까 교통사고 조사 꼭 하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강제 조사를 하더라도 대부분 다 임의적으로 행정조사는 임의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조사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 기본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별 법률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면서 대부분 다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강행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교통사고조사는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강제 이행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저 강제 조사 있지 않습니까? 제재 조사를 따르지 아니하면 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면 이제 강제 조사지 않습니까? 근데 자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 규정이 있는 경우, 즉 강제 조사의 경우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냥 밀어버리고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강제 이행, 강제 집행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어요? 원칙적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별도의 근거가 있을 때, 별도의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별도의 근거가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그래서 여러분 이게 행정조사 관련해서 헷갈리는 것이 이 세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강제조사냐 임의조사냐. 강제조사를 하더라도 대부분 다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임의적이냐 강행적이냐. 또 강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냥 밀어버리고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냐면 판례에서 어떻게 판례 학설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아니 제재 규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르지 아니하면 제재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밀어버리고 하면 안 되고 간접적으로 제재 규정을 발동함으로써 과태료나 또는 형사처벌을 발동하라는 거예요. 밀어버리고 하지는 말고 대신 법령에서 밀어버리고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어요. 감염병 예방처처럼.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가서 막 퍼뜨리기 때문에 감염병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거부해? 그냥 강제로 데려다가 그냥 감염병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제조사라고 하더라도 강제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저 간접수단, 저 제재규정 수단을 그냥 간접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대신 법률에 강제로 밀어버리고 강제조사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 먼저 행정조사 기본법을 보시면요. 가운데에 5조에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는 그러지 않죠. 이게 뭐예요? 임의조사. 임의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강제조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강제조사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면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밑에는 제가 이제 한 말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고, 다 이것을 서술해 있는 것이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거기 리를 보시면, 풍속영업규제법 전에 경찰 개념할 때도 이게 나왔던 겁니다. 자, 풍속영업규제법에서는 경찰서장이 경찰 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 출입해서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어.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그래서 이것이 임의적인 조사입니다. 임의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이 풍속영업소에서의 검사 규정, 풍속영업소에서의 행정조사, 임의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려면 강제적인 작용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인 행정조사고 임의적인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실질 의미의 경찰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풍속영업법상 경찰관의 출입조사, 임의적인 행정조사입니다. 임의적인 행정조사.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왼쪽은 보세요. 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안 된다. 대신 감염병 예방법처럼 별도의 근거가 있으면 강제로 행정조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이고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에 2번 판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판례가 우리 도교법상 호흡 측정 얘기입니다. 도교법상 호흡 측정. 자, 도교법 규정에 따라서 호흡 측정 또는 혈액 검사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끝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그 끝에 운전면허 정지 취소의 행정처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영장 받아야 된다. 경찰은 뭘 주장할까요? 경찰은 이거 수사가 아니라 그냥 행정조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즉 영장 없어도 우리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판례에서는 네 말이 맞아. 행정조사인 것은 맞는데 그러나 수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수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니까 영장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후에라도 영장을 받지 않았으면 무조건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이 이 혈액 측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정조사에만 해당한다고 이제 주장했는데 법원에서는 맞아 행정조사야. 그러나 수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영장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 이제 이 판례입니다. 여러분 저 고생하셨고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볼게요. 310페이지. 행정 절차하고 정보 공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 정보 공개 이렇게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을까요? 행정 절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 뭘 해버리고 나면 이미 침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침해를 받은 다음에 뭔가를 구제해 주는 것보다 침해를 받기 전에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진짜 훨씬 더 높은 구제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국민의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의 권리 보호 수단으로 행정 절차가 엄청 강조됩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에서 국민이 참여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참여하죠. 그렇죠? 자기가 뭐 궁금한 것이 있어. 내가 이제 곧 행정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왜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지 그런 사유를 알아야 뭘 행정 절차에 참여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와 행정 절차와 정보 공개는 동전의 앞뒷면인 것이죠. 정보 공개가 제대로 돼야 행정 절차에 제대로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 절차와 이 정보 공개를 바로 옆에다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자, 행정 절차법을 보면요. 행정 절차법 그 송달을 보겠습니다. 자, 송달 1번의 송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우편으로도 하고 뭐 교부로도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해서도 합니다. 자, 그런데 2번에 그중에서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는데 그 교부하는 것이 상대방의 주소지, 회사 이런 데 가서 교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 없으면 가족이나 종업원 등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를 않아. 받는 것을 거부해. 그러면 그 2번에 맨 끝에 줄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두고 그냥 와버릴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이나 종업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받는 것을 거부해. 그러면 그냥 거기다 놓고 올 수 있습니다. 놓고 오고 송달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송달이 뭐요? 여러분 지금 인가, 허가 이런 것들을 막 취소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가, 허가 같은 걸 막 취소했어. 그러면 국민한테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효력을 발생하지. 알려주지도 않고 효력을 발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면허 취소했어. 운전면허 취소한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알려주지도 않고 운전면허 취소에 효과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운전면허 취소했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전산망에만 딱 입력한 다음에 딱 걸렸을 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 말도 안 되는 거죠. 불이익한 어떤 처분을 하면 행정의 상대방이 국민한테 알려줘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방법이 우편으로도 할 수 있고 교부로도 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부의 방법으로 할 때 상대방의 집이나 회사를 찾아가서 교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상대방이 없으면 가족이나 종업원 등한테 주고 올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나 종업원 등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것을 거부해. 그러면 그냥 놓아두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놓아두고 오고 그것을 송달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을 법적 용어는 이제 유치송달이라고 하죠. 유치송달. 놓고 유치. 놓고 왔어. 놓고 오는 방법으로 송달한다. 그래서 유치송달이라고 하죠. 자, 3번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공서 가서 뭐 업무를 처리해. 여러 가지 관공서 가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공무원이 일 다 끝나면 이렇게 해줘. 이거 이메일로 가르쳐 드릴까요? 네, 이메일로 가르쳐 드릴까요? 그럼 여기 사인하세요. 그래서 관공서에는 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허락하는 것, 동의서, 그 동의서를 아예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달라 그러면 여기 사인하세요. 딱 이렇게 내줍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경우에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송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의서 양식을 가지고 있다가 항상 사인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고요. 자, 4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뭐냐면 어디 사는지를 몰라. 없어져 버렸어. 그런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없어져 버린 경우, 관복 없어져 버린 경우, 아니 송달을 해야 그 불이익 처분이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냥 한없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없어져 버린 경우, 어디 사는지 몰라 이런 경우에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복,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요. 이것은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하죠. 공시송달. 자, 엔드입니다. 엔드.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시송달의 방법이 관복,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엔드.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자, 그런 사유 대상이 되는 경우가 1호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디 사는지 모르는 경우. 2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왜 송달이 불가능해? 없어져 버렸으니까 송달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근데 공시송달의 방법이 관보, 공보, 게시판 이런 것에다가 공고하고 엔드 인터넷에도
동시에 공고해야 됩니다. 자, 아래 송달의 효력 발생을 보시면, 자, 송달은 끝에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도달했으면 봤다고 그냥 봤다고 의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요. 자, 2번에 중간에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자, 상대방 이메일 계정에 도달했을 때 상대방이 열어보지 않았어도 상대방 이메일에 도착해 있어. 그러면 송달은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그 불이익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자, 3번에 관보 등 공고에 의한 송달은 아까 처위에서 상대방이 없어져 버렸거나 이랬을 때 하는 이 공시 송달 방법을 얘기하죠. 관보 등 공고에 의한 송달은 끝에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없어졌어. 그러면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 그러면 14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게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저 행정관리 쪽, 행정학 파트 이제 가면 여러분 거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대통령령 명칭이 뭐라고 바뀌었냐면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이게 저 올해 6월달인가 5월달에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좀 바꿔서 좀 적어놔 주십시오.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공고 문서가 있어요. 그 공고 문서는 공고 등이 있은 때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하거든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그래서 이거랑 그거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지금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뭘 말하냐면 뭐 인가 취소, 허가 취소, 운전면허 취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공고 문서는 이건 별거 아니야. 그냥 뭐 시에서 운영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느 공원, 뭐 국립공원 언제 좀 한 달 동안 문 닫는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뭐 언제부터 공사 시작한다. 언제 뭐 며칠간 문 닫는다. 뭐 일요일 날 쉰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공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거 아니니까 그냥 5일이 지난 때. 대신 이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인허가 취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좀 더 예고 기간을 더 길게 두는 것이죠. 14일이 경과한 때. 그래서 행정절차법 14일이 경과한 때,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공고 문서는 5일이 경과한 때. 엄청 이거 빈출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처분 절차를 볼게요. 지금 여러분 행정절차법을 보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를 볼게요. 이 처분을 할 때는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근데 의견 청취 그 절차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 그냥 청청공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청청공제. 왜 청청공제라고 해놨어? 통칭이 의견 청취예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을 다 합해서 의견 청취라고 합니다. 의견 청취가 통칭이지 의견 제출이 통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의견 청취 안에 의견 제출이 있는 것이지 의견 제출 안에 의견 청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청청공제죠. 청청공제. 의견 청취 안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는데 청문하고 공청회 개최 사유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게 올해 초에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작년 말에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바뀌었어요.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사유가 똑같았었어. 근데 서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유가. 그래서 전에는 법행요 똑같았었어요. 근데 지금 바뀐 것이 법행취, 법행요가 된 것이죠. 자, 청문은 개최 사유가 법행취입니다. 법행취. 근데 공청회는 법행요예요. 법행요. 그리고 의견 제출은 그런 사유가 아니라 의견 제출은 개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청문,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 제출은 다 그냥 거치도록 의견 제출은 개방적으로 개최 사유를 규정해 놓고 청문하고 공청회는 개최 사유를 딱 그냥 찍어 놓은 것이죠. 그 찍어 놓은 것이 법행취, 법행료입니다. 자, 법행취가 뭐냐면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한다. 그러면서 법행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다음에 인허가 등의 취소, 그러니까 심각한 불이익 처분이죠. 심각한 불이익 처분 안에는 인허가 등의 취소도 있지만 신분 자격의 박탈도 있고요. 설립허가의 취소. 딱 봐도 국민한테 엄청 침해를 끼치는 거 그런 것들을 몇 개 규정한 다음에 그것을 할 때는 청문을 거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청문도 이 공청회 세 번째 법행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이것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주 그냥 불이익한 취소, 박탈, 취소 이런 것으로 바꿔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심각한 불이익 처분은 반드시 청문을 개최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행취, 법령대에서 청문을 규정하고 있든지 행정청이 필요성 인정하든지 그다음에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 박탈, 설립허가 취소 이렇게 심각한 불이익 처분에서는 청문을 거치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공청회 개최 사유는 법행취, 법행요입니다. 법행요. 그래서 법행은 똑같아요. 법령 등에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근데 마지막이 요입니다. 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그래서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그래서 법행취,
법행료, 법행취, 법행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의견 제출은 좀 개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이나 공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은 그러니까 청문, 공청의 의견 제출이 있는데 일정한 사유에 있어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는 것이죠. 그 사유 외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만큼은 꼭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견 제출 뭐 있어? 그냥 의견 제출하는 거지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청문, 공청회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견 제출 기회만큼은 반드시 주도록 그렇게 개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2항에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서면이 아니라도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저 아래에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을 보겠습니다. 이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이 행정절차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서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이 인정되죠. 그러나 행정절차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절차상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정보를 공개해줘라 라는 의미로서 행정절차법에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별도의 규정이 의견 청취 절차 중에서, 의견 청취 절차가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인데 의견 청취 절차 중에서 그 모든 절차가 아니라 공청회는 빼고 청문하고 의견 제출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의견 제출의 경우, 또 밑에 청문의 경우, 그 아래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 아래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 사실은 이게 정보공개 청구권이거든요. 정보공개 청구권인데 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행정 절차 안에서의 의견 청취 절차에서는 특별히 강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견 청취 절차, 모든 절차가 아니라 공청회는 빼고 청문하고 의견 제출만. 이것도 역시 최근에 작년에 원래 청문회만 이게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의견 제출까지 추가로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청회만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공청회는 그럼 뭘로 해? 공청회는 또 정보공개법상 정보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서 특별히 강조해 놓은 것이 청문하고 의견 제출에서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4번에 확약 볼게요. 확약이 뭐죠? 확약. 확실하게 약속하는 겁니다. 확약. 그래서 우리 처분을 하는 것은 그냥 처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처분을 하지 않고 처분을 해주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는 것이 확약입니다. 그래서 확약. 이 확약이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어요? 행정절차법을 보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확약 절차가 있는 거예요. 확약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본 처분,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처분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처분을 해줄 것을 확실하게 약속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약은 행정절차법상 확약을 하려면 확약을 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 없어요. 그냥 본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본 처분을 해주겠다고 약속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본 처분 권한 포함설이라고 합니다. 즉 행정청이 확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도의 권한 규정이 필요치 않고 그냥 본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그 본 처분을 해줄 것을 약속할 수도 있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아니, 운전면허 처분을 할 수 있으면 운전면허 처분을 해주겠다고 약속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행정청이. 그래서 운전면허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 외에 별도로 운전면허 처분을 해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운전면허 처분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 규정 안에 약속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본 처분 권한 포함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확약은 본 처분, 그 약속하려고 하는 본 처분의 권한이 규정만 돼 있으면 별도로 확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도 확약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방식이 확약은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이게 학설에서는 이제 견해가 나눴었죠. 근데 행정절차법에서는 문서로 하라는 겁니다. 문서로. 왜 그래? 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확약은 일정한 경우 외에는 기속되거든요. 행정청이. 기속되기 때문에 문서로 한 것만, 문서로 약속한 것만, 이런 거 갖추면 이런 처분을, 인허가 처분을 해주겠다라고 행정청이 약속을 했으면, 문서로 약속했으면 기속이 걸리게끔, 거기에 구속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기속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서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확약.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확약, 우리 생각에 꼭 약속하는 거 아니야. 처분을 해줬다고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말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말로도 할 수 있지만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기속이 걸리는 확약, 행정절차법상 확약만큼은 말로 한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문서로 해야만 거기에 행정청이 기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로 해야 합니다. 자, 기속의 예외. 행정청은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령 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두 번째, 위법한 경우. 그래서
법사위죠. 법사위. 이 법사위에는 기속이 걸리지 않고, 자, 법사위 기속되지 아니하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확약에 기속되는 것이죠. 행정청이 확약을 해줬어. 법사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기속됩니다. 이 기속이 뭐야? 본 처분을 하도록 기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약은 문서로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 기속이 걸려버리니까. 자,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이 확약이 행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학설과 판례가 갈리는데, 학설은 하여튼 견해 다툼이 있습니다. 견해 다툼이 있는데, 판례는 확약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확약이 행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견해 다툼이 있는데, 학설은 긍정설이 다수설이에요. 근데 판례는 부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이 어업권 면허 우선순위 결정 판례인데,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업권 면허, 뭐 바다에서 뭐 오징어 잡이 허가건 뭐 이런 것을 해줄 때 그냥 한 번에 딱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해주는데 우선순위 결정으로서 딱 순번을 매겨 놓는다는 거예요. 순번을 매겨 놓은 다음에 이미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죽거나 이렇게 해서 일정한 기간 지나면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사전에 우선순위 결정해 놓은 순위대로 그냥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꼭 우선순위 결정이 야 너 다음번에 해줄게 이런 말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설이 이 어업권 면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이 확약이라고 하고, 또 그 이 확약에 구속된다, 이렇게 이제 학설이 봤었는데, 여기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어업권 면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그 아래 강학상 확약이 맞아. 근데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래. 그래서 행정처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확약 판례는 하여튼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례를 내렸습니다.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면 그 확약에 대해서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래쪽에 행정상 입법력을 보시면 행정도 입법을 하지 않습니까? 법률 말고 법규 명령을 만들잖아요. 그 법규 명령을 만들 때 그 법규 명령이 국민을 구속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법규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를 함으로써 국민한테 대응할 시간을 주라고 하는 것이 행정상 입법예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중간에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해야 합니다. 자, 다만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예고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그래서 행정상 입법예고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죠. 입사죠. 입사. 그 다음에 자입니다. 입사, 자이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요. 자, 오른쪽 행정지도를 보시면 입사자이, 행정지도, 지금 행정절차법 보고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가 규정돼 있습니다. 자, 의의 끝에 지도, 권고, 조언을 하는 것이 행정지도입니다. 지도, 권고, 조언이에요. 자, 그 아래 방식을 보시면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과 신분을 밝히래요. 이걸 갖다가 행정지도 실명제라고 합니다. 아, 진짜 그렇게 불러요. 행정지도 실명제. 즉 행정지도를 할 때는 야 신분 까고 해, 이 말입니다. 신분 까고 하라는 거. 그거 갖다가 이제 행정지도 실명제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행정지도는 문서, 구두 모두 가능합니다. 왜? 지도, 권고, 조언이니까. 지도, 권고, 조언이 말로 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행정지도 문서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확약이랑 다르죠. 확약은 문서로만 하라며. 아까 행정절차법에서 확약 문서로만 하라고 하는 건데, 이 행정지도는 문서로도 할 수 있고, 지도, 조언, 지도, 권고, 조언이기 때문에 문서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이 확약이고요. 그래서 행정지도는 문서, 구두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해야 되면서 원칙적으로 교부해야 되는 것이죠. 말로 했는데 서류로 달라고 하면 서면으로 교부해야 됩니다. 대신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으면 또 교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교부해야 한다기 때문에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으면 교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맨 아래 관련 이론을 보시면 행정지도는 지도, 권고, 조언이기 때문에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죠. 강제로 강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도 돼요. 여기서 말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것은 작용법적 근거는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모든 행정적인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한 설명 없이 법적 근거라고 하면 작용법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작용법적 근거는 없어도 되고요. 자, 이번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정처분은 권력적 행위입니다.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딱 그냥 권력적 처분이 권력적 행위죠. 자,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고요.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세 번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언밸런스가 있어. 왜냐하면 행정지도는 강제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행정지도에 대해서 국민이 손해를 입으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 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맞는 지문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 근데 그 판례가 뭐요? 그 판례가
강제성이 인정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행정지도 강제성이 인정되면 행정지도가 아니지. 그렇죠? 그러나 행정지도 관련해서 사실상의 강제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인정해준 판례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씁니다. 행정지도,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위법해서 국민이 손해를 입으면 국가배상 청구의 대상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맞는 지문으로 봅니다. 대신 행정지도 주로 임의적 작용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왜냐?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거든요. 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하고 그 국민의 손해 행위하고 인과관계 인정되거든요. 근데 행정지도는 따르든지 말든지 임의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죠. 아니 야 너 따르든지 말든지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야 얘기했는데 그거 따랐다고 해서 말한 사람한테 책임지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정지도하고 국가배상 관련해서 여기 행정소송은 불가능하지만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가능하다. 맞는 지문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또 그 국가배상이 인정받기 힘들다는 서술도 또 맞는 지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정지도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 인과관계 인정이 쉽지 않다. 인과관계 인정이 쉽지 않다. 그 말은 곧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왜냐? 지도 권고 조언 임의적으로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야. 따르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이것이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국가배상이 인정 안 돼요. 그러나 특정 판례에서 이건 사실상의 강제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해버린 판례가 있거든요. 그 판례를 갖다가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맞는 지문으로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인과관계 인정이 쉽지 않아서 국가배상 청구가 어렵다. 이런 표현도 맞는 지문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그 양면성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공개법. 자,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싸그리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서, 전자문서 포함되고 막 모든 거 뭐 싹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또 싸그리 다 들어가요. 여러분 뭐 행정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각종 공공기관 예컨대 뭐 공사, 공단 싸그리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 헌법기관 다 들어가고 공사, 공단도 다 들어가고요. 자, 제도 총괄은 행안부 장관이 하고요. 자, 그 밑에 정보 공개 원칙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법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정보 공개법이 엄청 잘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저는 법을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 취지에 맞게. 그렇죠. 취지에 맞게. 이 정보 공개법은 뭐예요? 정보를 공개하려는 법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정보를 어떻게든 공개하려고 하는 법률이 이 정보 공개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나와요. 뭐냐면 자, 첫 번째 공개의 원칙. 둘째 줄에 눈 뜨시고 기지개 한번 켜시고 눈 뜨시고 여러분 힘내세요. 5분 남았어요. 자, 공개 원칙에 별표 옆에 하나 쳐주세요. 자, 둘째 줄에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자, 부분 공개 옆에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첫째 줄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아래 끝에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뭔 말이냐면 공개는 전체 공개건 부분 공개건 강행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왜? 이 정보공개법은 어떻게든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개는 공개해야 한다. 오히려 비공개 대상 정보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대요. 우리 생각에는 꼭 비공개는 꼭 절대 공개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는 어떻게든 공개해야 한다. 가행 규정을 해놨습니다. 잘 만든 법률인 것이죠. 그 취지에. 자, 청구권자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법률상 이해관계 있으면 이렇게 사족을 달면 틀립니다.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거든. 그래서 이게 사족을 달면 틀리고요. 외국인 정보공개 청구에 관해서는 대통령을 정한다.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집니다. 자, 아래 비용부담. 여러분 제가 112 상황실장 하는데 우리 이제 그 112 신고 처리 지금은 지구대 파출소도 다 관할하는 112 종합 상황실장을 하는데 거기 단골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레카차 기사들이 왜 단골이냐면 지나가다 사고만 나면 무조건 신고해. 저 사람 음주했는지 좀 살펴봐 주세요. 음주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 운전님이 밝혀지면 최초에 신고한 사람한테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줍니다. 그 보상금이 일정 비율을 주나 봐. 그래서 많이 받을 때는 몇백만 원 받기도 하는 거예요. 통상은 한 몇십만 원 받고 많이 받을 때는 몇백만 원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레카차 기사들은 사고 딱 났어? 무조건 신고부터 하는 거죠. 음주 확인한 다음에 신고하면. 왜냐면 신고한 모든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초 신고한 한 사람한테만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주거든요. 왜냐면 음주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훨씬 적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레카차 기사들은 사고 났어? 무조건 신고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아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화하는 것이죠. 음주운전인 것이 밝혀지면 그 음주운전인가요? 제가 최초 신고한 거 맞나요? 최초 신고한 거 맞다고 하면 112 신고 처리 내역서를 떼다가 보험회사에다 제출하면 이제 그 보상금을 타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엄청 싸우고 있어. 우리 직원하고 레카차 기사하고 복도에서 엄청 싸우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112 상황실은 못 들게 하고 112 상황실은 통제구역이지 않습니까? 암기 상무 조탄비에 쌌던 상황실 들어간 것은 다 통제구역이거든요. 제한 지역, 제한 구역, 통제구역 중에서 최고 중요한 통제구역. 민간인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 받을 때 1층에 있으라고 하든지 복도에 오라고 해서 복도에서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근데 복도에서 막 싸우고 있어. 왜 싸우는가 봤더니 아니 이 정보공개 청구 비용이 이 사람한테 받는 거죠. 미쳤어. 우리 돈으로 하게. 그렇죠? 복사비 정도 받는 거죠. 근데 장당 50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50원을 내려고 우리는 계좌이체로만 받거든요. 그게. 계좌이체로만 받으니까 50원을 내려고 500원의 계좌이체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야. 그건 자기 사정이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열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나 50원 가져왔다. 100원 가져왔다.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난 계좌이체로 못 해줘. 이거 받아라. 우리 직원은 안 된다고. 우리는 계좌이체로만 받는다. 그래서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나고 이제 간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야, 왜 싸워? 올려. 왜냐? 50원 내려고 500원 계좌이체 수수료 내니까 아까워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걸 올려. 장당 500원을 올리든 1000원을 올리든 아니 1000원 내는 통상 112 신고 처리 내역서가 2장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장당 500원으로만 올려도 1000원이 되니까 1000원 내려고 500원 수수료 내는 것은 괜찮잖아요. 느낌상 억울하지 않잖아요. 올려. 사람들이 다 반대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올리지는 못하고 200원으로 올렸어요. 200원으로. 50원에서 200원으로. 200원으로 올리니까 통상 2장, 3장, 4장 되니까 400원, 600원, 800원이 되니까 좀 덜 아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항의를 안 해요. 항의하면 또 올리니까 항의를 안 했겠죠. 하여튼 여러분 상대방한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책 한 권을 통째로 복사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 뭐 종이, 나라 세금 가지고 종이 쓰는 건데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당해서 받아가지고 그거 다 그냥 국고로 넣습니다. 우리가 막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를 받아가지고 다 이제 국고로 넣습니다. 어쨌든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요청한 사람한테 받아내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비용 감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감면이 이 조항이 왜 들어왔을까요? 시민단체 때문에 들어온 거죠. 시민단체가 이 감면하는 사유가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입니다. 질서 유지가 아니라 꼭 질서 우리 이제 경찰 공공공개나 정보공개하는 법률이 경찰만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서 유지가 아니에요. 왜냐? 이게 시민단체를 타겟으로 해서 만든 조문인데 시민단체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잘 살자고 일을 하는 것이 시민단체 아니습니까? 그래서 그 시민단체가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자, 청구 절차를 보시면 청구 옆에도 별표 하나 쳐주겠어요? 제가 지금 별표 치는 것은 이 정보공개법이 잘 만들어진 것을 가리키는 것을 제가 별표 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청구 끝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보공개를 청구하는데 말로써도 청구할 수 있대. 제가 지금은 우리 승진 시험 과목에 실무정합이 있죠. 실무정합 안에도 이 정보공개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많이들 알죠. 많이들 아는데 옛날에 좀 많이 모를 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제 경찰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안 해주려고 그랬었어요. 저는 해줘. 무조건 해줘. 왜? 아니, 행정부는 우리 경찰은 법 집행기관이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법에서 웬만하면 다 해주라는데 뭘 안 해줍니까? 그렇죠. 해주면 되지. 그렇죠. 우리 경찰이 막 숨기기를 좋아하는데 아무리 민감한 사항도요. 그냥 공개해주면 되는 거야. 공개 안 해주면 상대방이 오히려 의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 안 해주면 뭐 대단한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상대방이 의심하죠. 공개하고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보공개법의 취지 자체가 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안에 그냥 단순히 말로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가급적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가급적 공개를 해줘라라고 하는 입법권자의 의사가 담겨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결정을 보시면 10일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2번 첫째 줄 끝에 그 기간이 끝나는 해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거 사시선정범의 정의 이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이죠. 근데 이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사항에 이 사시선정범의 정의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도 있지만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도 똑같이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통지를 보시면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 일시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자, 이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해야 됩니다. 다만 아래 양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나눠서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본 복제물 교부를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 책 한 권을 복사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CCTV 달아놓고 CCTV 밑에 복사기 놓고 네가 해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 그거 다 해주다가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본 복제물의 교부 원하는 경우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끝에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요. 이때 끝에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서 통지해줘야 됩니다. 자, 아래 이의신청이 두째 줄 끝에 자 결정 통지, 이게 비공개 결정이죠.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고 또는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한 날.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한 날이 뭐예요? 10일 결정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0일 결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하지 않아. 그런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 통지를 받은 날, 이것은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고 또는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두 가지 경우에 각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는 겁니다. 아까 정보공개 청구는 문서로 또는 말로써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의신청은 문서로만 하고요. 자, 사망을 보시면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이 자 7일 이내,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셋째 줄 끝에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다시 7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일 이내,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 결정이 되고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그래서 이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사항에 사시 선정범의 정의,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도 있지만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도 있고요.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도 14일 내, 다시 다음 날부터 10일 내.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도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자, 행정심판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고요. 자, 행정소송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 거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죠. 임의적 전치주의. 행정심판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특정 법률에서 행정심판 반드시 거치라고 하면 이제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정보공개법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갈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제3자의 보호를 보시면 자, 제3자 통지.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는데 제3자하고 관련돼 있어. 그럼 제3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 지체 없이 통지를 해주면 그 제3자는 3일 내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려면 또 지체 없이 또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제3자가 7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보공개 이의신청은 30일 내잖아요. 근데 제3자는 속전속결해서 권리구제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7일 내입니다. 7일 내. 제3자의 이의신청은 7일 내. 그래서 이 제3자는 하여튼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는데 제3자하고 관련돼 있어. 그러면 지체 없이 알려줘야 돼요. 지체 없이 알려주면 3일 내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려고 하면 또 지체 없이 알려줘야 돼. 그러면 7일 내 비공개 요청 7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일 내 비공개 요청, 7일 내 이의신청 할 수 있고요. 맨 끝에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둬야 됩니다. 제3자가 있는 경우. 그래서 30일의 간격을 둠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맨 최초에 정보공개 결정기간이 10일 내잖아요. 그 10일 내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10일 내 반드시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공개 여부만 결정하라는 거예요. 실제 공개는 그 뒤에 있을 수도 있고 10일 내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 저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쉬었다 할게요.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두 번째 시간 316페이지 볼게요. 316페이지. 아까 정보공개법을 다 끝내지 못했네요. 그래서 자, 비공개 대상 정보가 나옵니다. 자, 비공개 대상 정보 첫째 줄 끝에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비공개 대상 정보예요. 아니,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문맥으로만 따져보면 공개할 수도 있어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공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 대상 정보는 뭐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또 부분 공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그러면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공개해야 한다. 하여튼 공개는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정보공개법의 엄청난 특징이고요. 자, 그 비공개 대상 정보 안에 4호의 중간에 범죄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그래서 우리 경찰 안에서 일부 정보가 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요. 또 저 6호를 보시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즉 개인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것이죠. 근데 그 뒤에 가로에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 일정한 사항은 제외.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공개 대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공무원의 소속 성명 이런 것들은 공개 대상 정보인 것이죠.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있을 그 112 종합 상황실에서 112 신고 처리 내역서 112 신고 처리 내역서를 정보 공개하면 거기다가 개인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신고해서 우리 엄마가 뭐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엄마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한번 그 이름 같은 거 112 신고 처리 내역서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보 공개를 딱 해줄 때에는 그 이름, 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있는 곳은 다 견출지, 띠지로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안 나오게끔 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름이 나오는 게 있어.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 출동한 경찰관의 뭐 이름, 소속, 계급 이런 것들은 지우지 않고 그냥 공개해줘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주로 어디로 가? 여러분 사람들이 112 신고 처리 내역서를 왜 떼보냐면 아까 그렇게 보험회사에서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법원에다 제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뭐 부부간에 이혼하려고 그래. 그럼 옛날에 112 신고 처리한 거 이런 것들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죠. 또 누가 싸웠어.
그러면 내가 먼저 공격했는지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는지 이런 것들이 최초 신고받아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거기에 그런 자잘못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확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법원에다 증거 자료로 제출하려고 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법원에다 제출하면 법원에서 거기에 적혀있는 담당 경찰관을 출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을 지워서 하면 법원에서 또 그 이름 알아본다고 또 공무원 오고 막 또 우리도 일이 많이 되고 법원도 일이 많이 돼.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거는 경찰관의 공무원의 출동한 공무원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시켜 버렸어요. 공개 대상 정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2 신고 처리 내역서를 떼줄 때 다른 개인 정보는 다 가려가지고 복사를 해서 주는데 경찰관의 계급 성명 이름 계급 성명은 그냥 놔둬서 그냥 나타나도록 해서 정보 공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그거 보고 그 사람 출석 요구하죠.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 아래 화살표에 판례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지금 우리 경찰 관련돼서 경찰의 보안 관련 통계 자료, 보안 관찰 관련 통계 자료, 또 폭력 단체 현황에 관한 정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비공개 결정을 했더니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근데 이제 판례가 비공개 대상 정보 맞다 이렇게 판결을 해준 것이고요. 자, 2항에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그때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할 수 있달까요? 해야 한달까요? 하여튼 공개는 해야 한다니까. 공개는 해야 한다. 비공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고요. 자, 아래 정보공개위원회하고 정보공개심의회를 보시면 자, 여기 정보공개심의회가 있고 정보공개위원회가 있는데 정보공개심의회는 각 기관에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이 정보공개심의회고 우리 경찰도 경찰서마다 그냥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정보공개심의회고 정보공개위원회는 딱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에 딱 하나만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정보공개위원회입니다. 자, 먼저 정보공개심의회를 보시면 국가기관 등이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법률 조항이 바뀐 것이 소속 상급기관에서 협의를 거쳐서 심의회를 통합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왜냐? 우리 경찰은 정보공개 청구가 엄청 들어오죠. 그러나 이제 어떤 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거의 없는 기관도 있거든요. 그런 기관은 그냥 하부 기관 단위로 다 설치할 필요 없고 상위 기관에서 합쳐서 통합해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좀 두고 있고요. 자, 사항을 보시면 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됩니다. 이게 규정이 좀 이상해요. 규정이 위원의 3분의 1을 딱 찍었어. 그냥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된대요. 자, 다만 재판 수사 국방 이렇게 우리 군, 경, 정보 이런 거 관련된 기관은 맨 끝에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려야 되네. 여기 또 3분의 1 이상이에요. 규정이 좀 이상해. 그죠? 통상적으로는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되고 우리 군, 경, 정보 기관 이런 관련된 곳은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그래서 우리 군, 경, 정보기관 이런 데는 조금 이제 은밀하게 일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은 통상적으로는 3분의 2는 우리 군, 경 이런 쪽은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되고. 자,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딱 하나 두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딱 하나 두는 거. 이게 거기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올해 11월 달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거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올해 11월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총괄 부서인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이 정보공개위원회입니다. 2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그 11명의 위원 중에서 3항에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항상 민간인인 것이죠. 오케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이 민간위원으로 하니까 위원장은 항상 민간인입니다. 위원장은 항상 민간인. 자, 오늘 저 개인정보보호법 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 이번 2차 시험에도 나왔어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딱 보면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험에 출제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이 돼버렸어요. 이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각 이제 수험서에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시험에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중요한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 먼저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항목의 정보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 그러면서 가에 끝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다의 둘째 줄에 추가 정보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말이 특정 그 추가 정보를 사용하면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명 정보입니다. 가명 정보. 그래서
가나 규정하고 다하고 언밸런스에 서로 완전 좀 반대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의 그 표현이 가명정보도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왜냐? 가명정보도 누설되면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특정 개인 정보인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명 정보도 여기서 이제 보호해야 되는 개인 정보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아래 이번에 시험 나온 것이 이겁니다. 가명 처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익명 처리라는 개념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익명이 뭐죠? 이름을 숨긴 거죠. 이름을 아예 그냥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익명입니다. 그래서 익명은 뻔히 의미가 있으니까 개념 정의를 안 해놨어요. 근데 가명 처리는 가명 처리란 일부를 삭제하거나 이번에 이 가명 처리를 익명 처리로 해서 틀린 지문을 냈습니다. 근데 그 지문 중간에 일부를 삭제하거나를 전부를 삭제하거나 이렇게 또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중으로 틀린 지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전부를 삭제하거나가 아니에요. 왜냐? 전부를 삭제하면 뭐가 되죠? 익명이 돼버리죠. 익명. 그죠? 이름을 그냥 지워버리면 익명이지 않습니까? 이름을 아예 밝히지 않은 것이 익명이니까 가명은 가짜 이름을 쓰는 거 아니에요. 가명은 가짜 이름을 쓰는 것이고 익명은 이름을 아예 안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익명이 이름을 아예 안 쓰는 거기 때문에 가명은 가짜 이름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가명 처리가 일부를 삭제하는 겁니다. 전부를 삭제하면 그럼 익명이 돼버리니까 아닌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글자로 대체하는 거죠.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글자로 대체해서 그래서 이제 가짜 이름 가명을 만드는 거죠. 가짜 이름 가명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 처리 개념 정의만 있지 익명 처리 개념 정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익명 처리는 이름을 다 지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뻔하기 때문에 이 개념 정의를 안 해놨습니다. 자, 그 밑에 정보 주체가 있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어요. 자, 정보 주체가 끝에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둘째 줄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이에요. 오케이? 정보 주체는 사람이고 정보 처리자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이에요. 정보 주체는 사람이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구분하십시오. 주체는 사람이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인 자체도 개인정보 처리자로 봅니다. 자, 맨 아래 박스에 당구장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당구장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먼저 자연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왜냐? 법의 개념 정의에서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의해놨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자연인에 대한 정보고요. 그 자연인에 대한 정보가 생존하는 자연인에 대한 정보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공기관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도 보호 대상입니다. 왜 그래? 아까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죠. 오케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민간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공공기관, 우리 국가기관이나 공사, 공단 이런 거 다 합쳐서 이 공공기관에만 정보공개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에라고 사족을 붙여놓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에도 다 적용됩니다. 죄송합니다. 저 318페이지는 넘어가고 319페이지 볼게요. 319페이지를 보시면 저 영상정보 처리 기기, 이게 CTV죠. CTV. 영상정보 처리 기기 CTV의 설치 운영 제한을 보시면 25조에 이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보는 겁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 2, 3, 4, 5가 있는 것이 공개된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는 거야. 집안에는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죠. 집안에는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데 집 옆 바깥에 설치하는 거, 이 담벼락에서 바깥을 보고 설치하는 거, 이런 것부터 이제 적용 대상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있는데 1, 2, 4, 5는 다 공익을 위한 것이에요. 공익을 위한 거. 그래서 그냥 민간이 개인이 사익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3회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을 위해서만 설치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공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1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호 범죄 예방 수사, 4호 교통 단속, 5호 교통정보 수집 분석 제공해서 나머지는 다 공공의 성격을 가진 것이고 3호만 개인도 해당하는 것인데 개인이 해당하는 것은 시설 안전, 화재 예방 이 목적으로만 할 수 있고요. 자, 2항이 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되면서 목욕탕, 그 다음에 찜질방, 여기 CCTV 다 없어졌어요. 그 전에는 다 있었어요. 왜냐면 목욕탕, 찜질방 이런 데서 절도사건 겁나 나거든. 그 락커에서 막 절도사건 겁나 나가지고 이 CCTV가 막 많이 보급되니까 CCTV가 싸졌죠. 싸져가지고 그 목욕탕, 그 다음에 찜질방 이런 데 락커에 CCTV가 다 설치돼 있었죠.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어? 여기서 못 설치하게 만들어놔 버렸어. 그래서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이 찜질방이죠. 땀 내는 거, 발한, 이게 땀 한자입니다. 땀한, 발한
발언실, 땀내는 거, 찜질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언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조항을 뒀어? 그 영상 찍어가지고 돌리는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조항을 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거 설치하면 도둑놈은 없어지는데 그 막 찍어가지고 돌리는 새끼들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을 뒀습니다. 자,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서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 이런 곳은 이제 좀 가능하게 해놨고, 그래서 그런 교도소라든가 뭐 정신병원 이런 곳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탈의실 이런 곳에다가 CCTV를 설치할 수 있는데 나머지 일반적인 목욕탕, 찜질방 이런 데는 설치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욕탕 갈 때 저는 목욕탕 아예 안 가. 가긴 가는데 가급적 어쩌다 한 번씩 가고 갈 때 그냥 현금만 가져갑니다. 현금만. 왜냐? 경찰 근무할 때 목욕탕에서 엄청 절사건 많이 나거든요. 이 CCTV가 없으니까 절사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욕탕 갈 때 이 뭐 지갑, 그다음에 노트북 이런 거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절도의 가장 사각지대가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경찰이죠. 그만큼 확실합니다. 뭐 엄청 강력 사건 거의 다 잡아버리죠. 중요한 강력 사건은 다 잡아버리고 조금 덜 중요한 것들은 하여튼 그것도 많이 잡고 그럽니다. 근데 주로 뭐 때문에 잡아? CCTV 까서 잡는 겁니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막 길 쫙 까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 완전 노가다죠, 노가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 지나가다가 전봇대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어. 근데 그게 저거 뭐 일한 노동자가 아닌 것 같아. 경찰입니다. 왜냐? CCTV가 전봇대 위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봇대 위에 매달려 있으면 그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본체가 다른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 본체가.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막 살펴보고 거기서 따와야 돼. 그래서 경찰관들이 전봇대에 매달려가지고 이 CCTV 막 복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CCTV 따가지고 다 잡는 거예요. 목욕탕은 CCTV 없으니까 못 잡아. 그래서 목욕탕 갈 때는 하여튼 이 귀중품 안 가지고 가는 것이 최상책이죠. 자, 사항을 보시면 사항에 첫째 줄 끝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내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담벼락에 CCTV 설치돼 있어도 거기 이렇게 딱 이렇게 돌아다 보면 저 구석에 하여튼 안내판 설치돼 있어요. 설치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도 제재 수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CCTV가 설치돼 있으면 무조건 안내판 이렇게 설치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5항에 영상정보 처리기 운영자는 맨 끝에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대 파출소에도 CCTV 있거든. 근데 우리 지구대 파출소 CCTV는 녹음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인정보보호법 이것 때문에 지구대 파출소에 있는 CCTV도 녹음 기능 끌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꺼놓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대신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뭐 발로 차거나 이럴 때는 증거 수집을 위해서 이 증거 보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녹음 기능을 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욕해. 그러면 선생님 녹음 들어갑니다 하면서 이제 녹음 기능 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욕 안 하죠. 녹음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리 경찰도 막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놨고요. 자,